알코올 성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노테르페놀과 세스키테르페놀의 작용은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각각이 가지는 작용들이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모노테르페놀의 작용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안티박테리알, 안티바이럴, 그리고 임뮤노스티뮬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스트롱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강력한 항박테리아 작용,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임뮤노스티뮬런트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 예, 면역 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스키테로페놀도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그리고 안티 플로지스틱 작용이 있거든요. 사실 안티 인플라메이토리랑 안티 플로지스틱은요. 단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인데요. 비슷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항염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하면은 항염 작용이라고 우리가 연결을 짓고요. 안티 플로지스틱이라고 하면은 소염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항염, 소염 다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에서 네, 같은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티바이럴이 있죠. 근데 이 항바이러스 작용, 모노테르펜에서 1번에 나왔던 그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항바이러스 작용, 항박테리아 작용,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또 이 항염작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인간의 몸속에 침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 염증 반응에 대해서 그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안티프로지스틱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속의 작용에 이 모노테르페놀과 세스키테르페놀이 어떤 시점에 개입을 하느냐, 어떤 시점에 주로 작용을 하느냐, 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노테르페놀의 두 번째 작용으로 아날제식스가 있어요. 진통 작용이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너럴 토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너럴 토닉이라는 거, 토닉은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의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작용,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말하거든요. 근데 제너럴 토닉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건데, 이것도요, 토닉, 이 작용만 별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면역이 균형을 잡은 상태로 우리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일어날 때 바로 이 온몸의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온전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토닉이라는 작용은요.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그 촉발점, 시발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도 균형을 잡고요.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고요. 노폐물 제거도 원활하게 잘 되고요. 이 몸의 모든 작용들이요.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이루어질 때 제너럴 토닉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결과로서 제너럴 토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좀 더 이 토닉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제식도요. 많은 부분이 또 이 염증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노테르페놀의 이 아날제식 효과가요. 세스키테르페놀이 가지는 안티인플라메이터리 그리고 안티프로제스틱 이 효과랑 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이 아날제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스키테르페놀의 되게 솔깃하는 그런 작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스키테르페놀의 3번에 있는 안티카시올제닉 작용이거든요. 네, 이거 항암 작용이에요.
네. 칼시노젠이 우리가 신생물이라고 부르는 거, 암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억제 작용을 하는 게 세스키테르페놀 성분이 가지는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항암 하면은 이게 정말 세스키테르페놀 식물에서 추출하는 어떤 성분이 항암 작용을 효과적으로 한다. 이걸 밝히는 건 바로 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제약산업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또 바로 치료와 함께 이 돈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어떤 제약산업 그리고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는 또 사람들이 어떤 치명적인 질병 상태에서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안티카르시노제닉 작용을 한다라는 게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런 작용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논문을 볼 때는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인 시각으로요. 이게 진짜 제대로 설계된 연구인가? 통계 자료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작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1번에 모노테르페놀 1번에 나오는 작용, 그리고 세스키테르페놀 2번에 나오는 작용 있죠. 항박테리아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이거 통틀어서 안티 마이크로바이알, 항균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항균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이 임뮤노 스티뮬런트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작용을 모노테르페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계통의 작용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 면역계통의 작용을 살펴보면서 염증까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안티 플로지스틱 작용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용들을 또 차례대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항박테리알, 네.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은요. 이거 우리가 흔히 항균 작용이라고 하는 거, 항균제, 항생제가 하는 작용이 바로 안티박테리얼이거든요. 박테리아를 우리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박테리아라는 영어 표현을 그냥 쓰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이거를 우리 말로 바꿔서 세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박테리아, 세균 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에센셜 오일이 세균의 작용, 박테리아의 작용을 어떻게 억제하는 것일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 박테리아 작용 중에 어떤 부분을 이 모노테르페놀 성분 그리고 세스키테르페놀 성분이 어떻게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요. 박테리아의 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얘가 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박테리아 하나예요. 네, 박테리아 한 놈의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요, 세포 한 단위처럼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이 세포 벽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박테리아도 이 세포 벽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이 세포 벽에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이 박테리아들이 중요한 게요. 인류가 항생제를 발견한 시점부터 이 박테리아들이 살기가 참 고단해졌어요. 좀 이렇게 사람 몸에 가서 영양분 좀 듬뿍 섭취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항생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네들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은 근데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사실 엄청나게 똑똑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았으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은 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어떻게 대비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무장을 하면은 이 항생제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리고 나만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생산해내는 자손들 대대손손 절대로 그 항생제에는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난 그걸 유전으로 전수를 해주거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내성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배출 펌프라는 게 있는데 박테리아 세포벽에는요. 이 배출 펌프가요. 내성작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독성 성분들, 이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 성분들을요. 이 박테리아가 배출 펌프를 통해서 박테리아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분해를 해요. 자기들한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획득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거는 항생제의 작용, 항균제의 작용을 설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제, 항생제의 작용들을 나열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박테리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에요. 1번은 네. 디스럽션, 파괴, 무엇을요? 셀 멤브레인, 이 박테리아 세포벽을 아예 파괴해 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데 화살표로 돼서 얘네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테르펜이랑 테르페노이드가 있어요. 테르페노이드는 테르펜 알코올의 다른 말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노테르페놀, 세스키테르페놀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박테리아 세포벽을 파괴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은, 이 식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박테리아를, 이 세포벽을 파괴해서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테르페노이드 성분 중에서도 박테리아 세포벽을 파괴해서 이 항균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리날룰입니다. 네, 이거 모노테르페놀의 종류 설명할 때 제일 앞에 나왔던 리날룰이에요. 로즈우드나 라벤더 그리고 바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거, 이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지게 해주는 강력한 이 장치 있죠. 배출 펌프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얘네들이 내성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의 성분 중에서는요, 제라니올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 이 배출 펌프를 고장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배출 펌프를 이 박테리아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내성에 약해지게, 내성이 생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배출 펌프를 통해서 박테리아가 하는 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이 작용을 제라니올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이 우리가 먹는 항생제, 주사로 만든 항생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아무리 나를 무찌르려고 약을 써봐라. 나는 이 배출 펌프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가져와서 무력화시켜서 다 뱉어내 버릴 거야. 어떤 약이든 가지고 와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 내성을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제라니올이 바로 여기 배출 펌프를 고장내 버려가지고 그렇게 얘네들이 무적으로 항생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테리아는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는데 이 박테리아들은요. 특이하게 이 세포벽으로 숨을 쉬어요. 근데 또 박테리아 종류 중에서도요. 호기성 세균이 있고 혐기성 세균이 있어요. 호기성은요. 산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좋아할 그 호자 있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에서 호기성 균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은요. 인간처럼 산소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죽어요. 우리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잖아요. 이 호기성 세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 산소가 세포벽을 통해 산소가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질식사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박테리아 중에서 어떤 박테리아? 어떤 세균이요? 호기성 세균이요. 근데 사실 혐기성 세균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겠죠. 이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균이요. 대표적인 게 결핵균이 여기 호기성 세균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박테리아 세포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4번에 있는 거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인데요. 이거를 교란시키면은 그 산화적 인산화를 교란시키면 이 박테리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적 인산화라는 건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ATP는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요,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도요, 사람도 ATP가 만들어져야지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고 생명 활동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세균 속에서도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ATP는 생명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보통 ATP를 만드는 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박테리아는 그 ATP를 바로 자신의 세포벽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 ATP를 만들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 박테리아가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를 교란을 하면은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ATP 생산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럼 배터리가 자꾸 방전이 돼가는데 다시 이거 ATP 만들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은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지다가 생명이 딱 꺼져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작용을 하는 게요. 이거는 산소 획득을 차단하는 작용도 하면서 ATP 만드는 것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알코올 성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맨솔이랑 테르펜퍼올 성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테르펜퍼올이 이 산소 획득을 차단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못하게 막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균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대부분 그 항균 작용을 하는 화학 성분들이 이 테르펜퍼올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바로 얘네들 배터리 충전되지 못하게 생명의 에너지를 꺼버리는 만들지 못해서 방전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번까지 봤죠. 5번에서 독성 인자가 있는데 이 독성 인자를 차단한다는 건요. 누구 입장에서 독성 인자를 차단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항균제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내뿜는 독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세포 응집력을 파괴를 하는 작용이요. 세포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이렇게 전투 대대를 떠올리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각계 전투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대로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단체 공격을 했을 때 좀 더 공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그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 곳곳을 파괴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감퇴시키는 작용을 해서 이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이제 우리 몸속에는요,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걔네들을 녹여서 없앨 수도 있고 어떤 효소로 걔네들을 이렇게 갈기 찢거나 분해하는 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을 네, 파괴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박테리아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게 박테리아의 생체막이거든요. 근데 이 생체막이 없이 돌아다니는 건요, 마치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이제 우주를 탐사할 때 우주복을 안 입고 바로 나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모험을 감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체막은 우주인에게 그 우주복이 하는 역할을 박테리아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체막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맥도 못 추고 네,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게 바로 파네솔 성분이라고 해요. 이 파네솔, 세스키테르펜의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 테르펜 알코올들이요,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몸을 잠식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억제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 테르펜 알코올 성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쓸 때 라벤더 오일에는 리나롤만 있어. 페퍼민트 오일에는 맨솔만 있어. 이런가요? 아니죠. 이런 성분들이 다 다양하게 하나의 에센셜 오일 성분에 섞여 있잖아요. 하나의 식물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섞여 있죠. 얘네들이 서로 섞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작용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살펴볼게요. 항바이러스 작용. 이거 모노테르페놀이랑 세스키테르페놀이랑 공통적으로 가지는 작용이었죠. 지금 이거는 우리 앞에서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약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 알코올 성분을 통해서 박테리아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 살펴봤다면, 이거는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몸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HSV 바이러스를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기 좀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HSV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네, 이거 HSV 바로 herpes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herpes 바이러스가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2는 생식기에 나는 성병으로 분류가 되는 바이러스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거는 입술 부르트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HSV1 바이러스, herpes 타입 1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구는 그 입술 부르트는 거요. 네. 그 바이러스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식물이 지닌 알코올 성분이 어떻게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작용이나 이런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아로마 세라피와 해부 생리학 클래스에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된 게 화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작용은 제가 쉽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이 부분이 재밌으니까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부분이요. 아로마 세라피와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그 부분 보시면은 자세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rpes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사람의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속으로 이 herpes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세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 사람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사람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을 마구마구마구 복사를 해서 재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왔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데 성공해야지만 이 바이러스는 자손을 퍼뜨리면서 우리 몸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활개를 치며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죠. herpes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러스가요, 이제 사람의 몸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왔어요. 뭐 피부 접촉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막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세포에는 여기 지금 조그맣게 표현된 이 부분들이 바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문이 되게 다양한 문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열 때에만 문을 열어줘요. 되게 깐깐한 애들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얘네들이 열쇠를 카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금세 복제를 해가지고 그 열쇠 모양으로 자기의 이 돌기들을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결합을 시켜요. 그럼 우리 세포가 누가 문 열고 들어오네? 이거 맞는 열쇠잖아? 그럼 문 열어줘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왜 이 안에 있는 지렁이 같은 애만 들어올까요? 바이러스는요,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이 겉에 외피라고 하거든요. 외피를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비유를 너무 자주 드는 것 같기는 한데, 겨울에 날씨 추울 때 두꺼운 외투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따뜻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외투 벗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외투를 벗으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 지렁이 같이 생긴 게 바로 얘네들의 유전 정보예요. 근데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 정보, DNA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로만 구성된 바이러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DNA든 RNA든 외피를 벗어버리면 바로 그 유전 정보가 우리 사람의 몸의 세포질 안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전 정보를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핵에는요, 우리 세포들도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를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많은 세포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해서 이거를 세포를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증식시키는 공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장이 바로 이 사람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세포를 복제하는 그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자기의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하게 돼요. 지금 그 과정이 여기 세포핵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림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한쪽 공장에서는 이 바이러스들이 자기 자손들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열심히 복제를 해서 증식을 시켜요. 생산을 하는 공장을 가열차게 돌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려면 또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옷을 만드는 공장을 또 가열차게 돌려요. 근데 옷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포가 원래 비축해두고 있던 단백질 있죠.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하고 옷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요. 세포 밖으로 나가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너네 공장 잘 썼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갈게 하고 착하게 사람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를 나와서 이제 다른 세포들로 막 가서, 그럼 나는 저 세포 가서 한번 공장을 돌려볼게. 난 저 세포 가서 한번 자손을 번식시켜볼게.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람의 세포들을 얘네들이 하나하나 야금야금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 사람의 세포 증식을 위해서, 세포 분열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단백질과 그 공장을 지들 멋대로 가동을 시키고 그 재료들을 쓰면서 자기네 자손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 바이러스의 여기 이런 작용들, 사람의 세포에 하는 작용들 중에 어떤 부분을 차단을 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알코올 성분 말고 다른 성분들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 전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차단하는지는 이 식물이 가진 성분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코올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안티바이럴 작용을 하는 이 모노테르페놀, 세스키테르페놀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세포에 와서 자손을 번식시키지 못하게 차단하는 루트는 바로 이 2군데예요. 먼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몸에 세포가 가진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려고 할 때 여기 결합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애시당초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차단되어 버리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는데 세포에 이렇게 침투를 못해요. 그럼 그 바이러스는 아무 작용도 못하고 배출되어 나가게 되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질병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지멋대로 자기 자손들을 막 복제를 해내잖아요. 이 단백질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이것도 테르펜 알코올이 하는 작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2개의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아예 우리 세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몸에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나, 일단 들어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우리 사람 몸에 세포가 가진 단백질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들어와도 세포 속으로 들어와도 소용이 없게 만드는 이 2가지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해를 끼치는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테르펜퍼올입니다.
이 테르펜포올 성분이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이 테르펜포올 성분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기억나시나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실험에서도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연구한 논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 배울 때도 티트리는 헤르페스에 효과적이다라고 배우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로 이 herpes 바이러스 HSV1 바이러스의 이런 두 가지 경로의 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 와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고 하는 작용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임뮤노스티뮬런트, 면역 강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면역을 강화한다고 할 때 면역이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이게 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면역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면역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나름 이렇게 레이저망을 통해서 왜 뭔가 전투를 할 때 적군의 뭐 비행기나 적군의 함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잠입해 들어올 때 그거를 감지하는 레이더망 있죠. 네, 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면역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적군을 감지하는 레이더망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군이라는 거, 전쟁을 할 때 적군은 뭐예요? 내 편이 아닌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모든 존재들을 우린 적군이라고 보잖아요,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누가 나를 침입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몰래 잠식해서 들어오는가, 그거를 재빨리 알아챌수록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균 상태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듣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이 공간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들이 이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끙끙 앓게 만들기도 해요. 엄청 고생시키기도 해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들어왔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려요. 존재감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 몸속에서요, 어떤 이물질,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요, 무언가 이상한 게 감지가 됐어요. 이 레이더망에 이상한 게 감지가 됐어요. 잠깐만. 이거 원래 우리 몸에 없었던 건데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것이 잡히는데 이게 뭐지? 여기에서부터. 이게 뭐지? 여기에서부터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지라고 딱 잡힌 그 정체불명의 무언가가요,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몸에 들어와도 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어떤 먼지였던 거예요. 아니면 아주 미세한 꽃가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에서 그걸 딱 감지했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무시해도 돼 라고 넘어가면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배출이 되어서 몸 밖으로 나가겠죠. 존재감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그 꽃가루, 아주 미세한 꽃가루를 큰일 났어, 이거 엄청난 놈 같아, 얘 막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몸이 초토화될지도 몰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로 백혈구 부대를 보내고 면역작용을 시작하고 막 걔를 막겠다고 온갖 물질들을 분비를 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꽃가루 알레르기거든요. 네, 면역력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몸속에 무언가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인지 무해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시스템이 바로 면역체계, 면역력,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게 면역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한다? 이뮤노 스티뮬런트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몸에 무엇이 들어오든 세게 반응하고,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이뮤노 스티뮬런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면역력이 작동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알레르기 증상,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심지어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다가 적군하고는 구분 못 해가지고 자기 몸을 구성하는 원래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뮤노 스티뮬런트라는 건요,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한데,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건요, 면역의 균형 상태를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절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임뮤노 스티뮬런트 작용인 거죠. 그래서 면역계의 작동 단계를 보면은, 네, 외부 물질을 감지해요. 그 다음에 특성을 파악하죠. 얘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쑥 지나가 버릴 거야. 아니면 얘는 초반에 잡아야 돼.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놈이야. 이런 특성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그 내용, 여기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낯선 물질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했으면은 그것들을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야, 쟤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봐 하면은 그쪽으로 그 이물질이 침입한 그 부위에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걔 지나가게 냅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애야 하면은 이물질이 침입했음을 파악했어도 우리 몸에서 별다른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부 물질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의 규모, 참여 물질 반응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참여 물질이 결정이 되고 역할 분담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요? 이 면역세포들의 이런 반응의 규모, 그리고 면역세포 중에 누가 참여할 건지,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화학물질들은 얼마만큼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단계들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근데 이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요. 뭐가 들어오든 이게 뭔가 그 레이더망에 뭐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 레이더망이 제대로 무언가를 찾아낸 것일 수도 있지만 오작동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원래 내 몸에 있는 건데 그거를 오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 침입자가 들어왔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깍제깍 알아채고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장애가 생겨버려요. 그랬을 때 이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구별장애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이 면역계의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바로 이 부분이요. 분명히 적군과 아군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침입자가 맞아요. 그런데 침입자는 침입자인데 우리 몸에 얼마만큼 해를 끼칠 것인지
그 부분을 파악할 때 거기서부터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과잉 반응이라고, 과민 반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꽃가루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음식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걔는 뭐 딱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소화되어서 그냥 쑥 나가래 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음식물 입자를 보면서 그 분자가 레이더망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이 면역세포가 이거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 우리 얘 없애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엉뚱하게 그 특성을 파악해서 면역세포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해를 끼칠 애도 아닌데 그럴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애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면역세포들이 거기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공격을 해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두드러기가 나고 분비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숨쉬기 곤란해지고 이런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뭔가 착오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과잉 진압을 하고 과잉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알레르기 혹은 아나필락시스 이런 과민 반응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반응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해오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면역계통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 그런 상태일 때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상태가 있죠? 면역력이 결핍된 대표적인 질환 에이즈가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가 면역력이 결핍이 되면서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세균이 침입해 들어와도 뭐 잠깐 열 나다가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가 금방 낫거나 그렇게 되는데 면역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 몸에 아주 미미한 증상을 일으키고 배출되어 나가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아예 우리 몸에 정착해 살면서 우리 몸 전체를 잠식해버리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로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서 면역력이 결핍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 면역계통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도 문제가 되고 면역력이 작동을 너무 부족하게 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게 되거나 그럴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 스티뮬런트,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건요. 반응의 부재 문제도 해결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무언가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얘가 너무 흥분해서 과잉 반응하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 이 두 개의 역할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면역계통을 강화시키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반응의 부재,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항균 작용이죠. 네. 뭔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해 와도 이게 면역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우리 몸속에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보호해 줘야 돼요? 싸울 힘이 없을 때는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줘야 되죠. 바로 그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작용이 우리 몸에 뭔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외부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안 돼, 들어가지 마. 너네 들어가면 얘 힘도 없는 앤데 큰일 나,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는 게 뭔가 어떤 균이, 어떤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소독이라던가 세척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제거를 해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항균 작용을 해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약한 면역 체계가 약한 면역 체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거를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항균 작용,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이 작용에는 항박테리아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요. 구별장애와 감인 반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는 항염, 항알레르기 작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항염 작용이라는 건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몸의 염증 작용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염증 반응이라는 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 이물질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편감들이 염증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증이 딱 필요한 만큼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금방 그 침입자들을 물리친 다음에 손상이 된 부분을 복구를 하고 바로 원래의 상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면 제깍제깍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염증이 너무나 과도하게, 너무나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염증이 제대로 염증 단계에서 그 염증 이 제대로 완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서 장기적인 염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럴 때 이게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과도한 그리고 장기간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염증만 계속되는 상태를 억제해주는 이런 항염작용이 바로 우리 몸에 그런 면역계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해서 해를 끼치게 되는 그 부분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억제해주는 작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항염 작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염증 과정, 그리고 항염 작용을 그 염증의 프로세스대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그 파트를 학습을 하시면 그 부분을 좀 더 네, 자세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노테르페놀, 세스키테르페놀이 가지는 항염 작용에서요. 크게 세 가지로 그 항염 작용이 나타나는 걸 연구 논문들을 추려보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기 파네솔, 비사볼롤, 파츄롤 성분이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방가로 숫자로 기재를 해놨죠. 이거는 그 논문 번호예요. 제가 참고한 논문 번호, 레퍼런스에 있는 논문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는 화학 성분들이 항염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한 논문들을 제가 쭉 리뷰를 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니 이 세 가지의 기전으로서 항염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어떤 우리 몸에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 제일 먼저 감지한 면역세포가 다른 자기 동료 면역세포들한테 여기 이상한 놈이 침입했어. 우리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 일로 좀 와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령,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저게 진짜 큰일 났나 봐 라고 인식을 해서 대거 몰려가서 염증 반응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것도요. 사이토카인이 활동하는 것도
균형 잡힌 상태로.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을 균형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파네솔, 비사볼롤, 페출롤 같은 알코올 성분들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항염작용을 하는 두 번째 기전은요. 이건 비사볼롤의 작용인데요. 백혈구의 유주, 호중구의 탈과립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사실 염증의 단계 보면은 나오는 바로 그 작용들이거든요. 백혈구의 유주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혈구의 유주라는 건요. 유주는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는 게 유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백혈구는 원래 어디에 있을까요? 혈관 속에 있죠? 네, 혈관 속에 있으면서 적혈구하고 같이 혈액순환하면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요. 혹은 다쳤어요. 상처가 나서 거기로 온갖 이물질들, 침입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로 백혈구가 가서 그 침입자들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부분은요. 어디에 있어요? 혈관 바깥에 세포와 조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일을 하려면 이 혈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혈관 벽을 뚫고 혈관 벽을 통과해서 거기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백혈구의 유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호중구가 그 면역작용을 하는 백혈구 중에 대표적인 애예요. 그러니까 호중구는 백혈구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호중구가 어떤 이물질이 침입했다는 연락을 받으면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침입한 그 침입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탈가립이라는 게 자기 몸 안에서 적을 물질을 수 있는 저 세균들을 그리고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과립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중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동하고 그리고 그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이 탈가립 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물질들, 침입자들을 처리를 하고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걸 감소시킨다는 것 자체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백혈구의 유주, 호중구의 탈가립. 이 작용 자체가 염증 작용인데 이 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니까 염증 작용을 감소시키는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항염 효과를 내는 게 대표적인 게 비사볼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 알코올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기전, 하게 되는 기전 세 번째는요. 여기, 네. 뭔가 약자가 잔뜩 있죠. PGE2. 여기서 PG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도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열나고 막 옥신옥신 쑤시고 아프고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 타입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이 파출롤이라는 알코올 성분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선행되는 단계에서 발현이 되는 게 COX-2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발현되는 거를 억제하는 여기 막 가장 최종 단계에서 얘가 못 만들어질 게 맞기도 하지만 아예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막아서 차단을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작용도 이 파출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NO는 일산화질소죠. 이 일산화질소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도 여기 항염 작용 중에 하나의
단계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여기서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듣는 게 좋죠. 물론 면역계 아로마 세라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가 기왕에 이 화학 성분의 작용을 배우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바로 좀 간단하게라도 연결해서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 상처가 나서 그쪽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우리 몸속으로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감염의 경로들이 있죠.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숨을 쉴 때, 그리고 손으로 뭘 만져서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잖아요. 다양한 경로로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로로 이 손상이나 감염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요. 우리 앞에서 면역작용의 첫 단계에서 뭔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침입자가 어떤 놈인지 그거를 살펴보고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어떤 놈이 들어왔어 라고 전달을 해주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일어나는 게 여기 어떤 놈이 들어왔어 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들, 우체부들이 마구마구 이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화학적 매개체라는 애들이랑 사이토카인이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매개체는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먼저 사이토카인이 앞에 나왔었으니까, 사이토카인이 하는 역할부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여기 어떤 놈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내가 걔를 꿀꺽 삭혀가지고 분해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걔는 이러한 애야 하면서 그 침입자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걸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사이토카인이 오케이 그런 애라는 거 내가 다른 애들한테 전달을 할게.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전달을 할게. 이러면서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면역세포들한테 있잖아. 여기 어떤 놈이 쳐들어왔는데 걔는 어떤 애래. 그래서 여기에 백혈구 너네들이 몇 명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연락을 여기저기서 요 사방에 퍼져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근데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묶어가지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그룹의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그룹에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 약어로 다 나와 있는데 IL이라는 거는 인터류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는 인터페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NF는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요. 다 면역세포들이 얼마만큼 그 염증 반응에 참여하게 만드느냐, 그걸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애들이에요. 일단은 누가 침입했으면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 먼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매개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은 사이토카인이 여기저기 막 퍼져 나가가지고 저기에 우리 몸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이런 놈이래 하면서 이렇게 막 백혈구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들이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할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화학적 매개체인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얘네가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한 부위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혈관을 타고 얘네들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백혈구들한테 어디 이러고 있는 허둥지둥대고 있는 백혈구들한테 여기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 화학적 매개체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손상이나 감염이 있을 때 초반에 마구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바로 앞에서 살펴봤죠. 열도 나게 하고 옥신옥신 쑤시게도 만드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했잖아요. 히스타민 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비염이 심해서 막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그래요? 코감기 걸렸어요? 그럴 때 먹는 코감기약, 알러지 약이 바로 항히스타민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코가 막히고 막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 작용 자체도요. 염증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작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뭔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침입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 바로 염증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이 필요한 작용이긴 한데 너무 과해서 불편할 때는 그것을, 너무 과해서 이게 또 다른 손상으로 이어질 때는 그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 매개체들과 사이토카인이 서로서로 작용을 해서 이제 백혈구들을 문제가 생긴 부위 침입자가 모여있는 그곳으로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백혈구들이 저기야 가자 하면서 막 몰려가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빨리 거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빠른 대처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몸은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지거든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줘요.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야 여기 도착을 했는데 혈관벽이요. 너무 완전히 탄탄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빠르게 이동한들 뭐 해요? 목적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혈관벽이라는 장벽에 막혀서요. 근데 이때 혈관벽도 이제 틈새를 벌려줘요. 아, 너네 저기 나가서 일해야 되지? 내가 문 열어줄게 하면서 틈새를 넓혀주면은 평소에는 등치가 커서 그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던 백혈구들이 이제 아주 가볍게 거기를 쑥 빠져나가요. 혈관벽을 쑥 뚫고 나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이동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이동을 해서 우리 아까 유주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백혈구가 거기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얘네들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방식은요. 꿀꺽 삼켜요. 걔네들 청소기가 이물질들을 쑥 빨아들이듯이 대식세포가 이물질을 빨아들이듯이 이 백혈구들도요. 걔네를 꿀꺽 삼켜서 백혈구 몸 안에 분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 분해 요소로 그 침입자들을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작용입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파출롤이 바로 이 화학적 매개체가 분비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네솔이랑 비사볼롤이랑 파출롤이 사이토카인 분비가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봤던 것처럼 백혈구가 이동해서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억제해주는 게 또 파출롤 성분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 염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우리 몸의 세포벽이에요.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 살이 뜯겨 나가가지고 거기로 이제 이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살이 찢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애들 얘네들이 이제 세균들이에요. 세균들이 이물질들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구멍이 나버렸으니까 거기로 막 와 우리 들어가자 하고서 신나게 들어오죠.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이토카인과 히스타민 같은 화학적 매개체들이 알려줘서 백혈구들이 여기로 막 이동을 해요. 네. 다양한 백혈구들이 여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식작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균들을 꿀꺽꿀꺽 삼켜서 얘네들을 분해를 해서 뱉어내 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1차로 온 애들 말고 좀 더 지원 병력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요. 이 이물질을 이 세균들을 꿀꺽 삼키어 가지고 얘네는 어떤 놈들이니까 지금 여기로 백혈구들 얼마나 더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는 그 수지상 세포를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T세포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가 똑똑히 기억해 두겠어. 다음번에 들어오면은 뭐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파악하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둘게, 기록을 해둘게,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혈관으로 쑥쑥 빠져나와서 이 침입자들이 있는 데로 몰려가는 거 있죠, 백혈구들. 이게 바로 유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혈관이 충분히 넓어져야지 얘네들이 아주 원활하게 여기까지 빠르게 이동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혈관이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혈액성분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후끈후끈하고 붓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뻘겋고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아프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넓은 범위 항균 작용이요. 알코올 성분,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작용으로서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그리고 항염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이뮤노 스티뮬런트, 면역 강화 작용이랑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